지금 당장 무릎이라도 꿇어, 이 멍청이들아. 위약금을 10배, 아니 100배를 줘서라도 한국으로 가는 배를 뺏어오란 말이야. 내일 아침에 도쿄의 심장이 멈추는 꼴 보고 싶어? 도쿄전력 상황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한 아수라장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자존심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고 당장 내일 아침 지하철을 멈춰야 한다는 사형 선고 앞에 관료들은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팔원전을 외치며 기세를 올리던 독일은 가로등마저 꺼버린 채 국민에게 제발 샤워 좀 짧게 해달라며 비참하게 부거라는 신세가 되었고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은 전기가 끊겨 수백조 원이 증발할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전 세계가 카타르바의 에너지 대란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처참하게 비명을 지를 때 오직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마치 신의 선택이라도 받은 듯 고요하고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40년 전 무모한 도박이야. 재고를 쌓는 건 멍청이나 하는 짓이야. 라며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가난한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거대한 철제 탱크를 지을 때 전 세계 콧대 높은 전문가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주둥이를 처참히 후회하며 한국가스공사 문 앞에 번호표를 뽑고 부거라듯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40년 뒤에 벌어질 이 전지구적 대란에 어떻게 이토록 치밀하게 예견했던 것일까요?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뒤엎고 일본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대한민국에 소름 끼치는 40년 설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분 좋은 울림을 선물할게요. 저는 아서 밀러입니다. 40년 전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에너지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며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 가스공사 평택기지의 거대한 탱크 앞에 서서 제 평생의 자부심을 모두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전원이 꺼지고 문명이 촛불 시대로 퇴행하는 비극 속에서 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성벽이 되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전쟁의 상흔을 겨우 씻어낸 가난한 반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가스 하나 나지 않는 이 땅에서 갑자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발표하더군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빚을 지던 그들이 서해안 갯벌에 빌딩 수십 채 높이의 거대한 가스 저장 탱크를 10여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제 책상 위로 올라온 한국의 에너지 계획서를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국가적 파멸 행위나 다름없어. 제 보고서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신성한 규칙은 효율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전수해준 저스트인타임 경영 방식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죠. 재고를 쌓아두는 건 멍청한 짓이고 창고를 크게 짓는 건 돈을 땅에 버리는 행위라고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다 쓰면 되는 것을 왜 저렇게 거대한 탱크를 지어놓고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감당하려 하는지 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는 한국의 선택을 후진국형 무모함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 가스를 사겠다고 했을 때 가스 수출국들은 그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너희한테 가스를 담을 탱크는 있어? 살 돈은 있고? 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독했습니다. 빚을 내서 탱크를 짓고 그 텅 빈 탱크를 채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러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평택의 그 척박한 갯벌에 첫 번째 탱크가 세워질 때 그곳에서 땀 흘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40년 뒤에 벌어질 오늘의 재앙을 미리 본 사람들처럼 그 거대한 철제 무덤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이 지은 무모한 도박은 전 세계가 경악하는 신의 한 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카타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을 때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중동 전쟁의 보복 타격으로 세계 최대의 LNG 생산 시설인 아스라판에 심장부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올랐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카비가 카메라 앞에 서서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을 때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가항력. 그것은 전쟁이 났으니 우리가 맺은 모든 계약서는 이제 종이 조각이다. 가스를 못 줘도 우린 책임이 없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에너지 시계가 멈췄습니다. 연간 1,300만 톤에 달하는 가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시장에서는 가스 한 방울을 놓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은 사태 발생 48시간 만에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창고를 비워야 돈을 번다던 그들의 효율적인 경영은 최악의 독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가스 저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당장 3일 뒤면 도쿄의 지하철이 멈추고 병원의 수술실 전기가 끊길 판이었습니다. 독일은 더 차참했습니다. 탈원전을 외치며 러시아와 카타르 가스에 목줄을 맡겼던 유럽의 심장은 카타르의 선언 한마디에 가로등을 끄고 국민들에게 샤워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암흑 속에 잠기는데 오직 단 한 곳, 대한민국만이 대낮처럼 환한 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 전문가들의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 각지에 무려 77개의 거대한 가스 성벽을 쌓아올렸던 겁니다. 평택, 인천, 통영, 삼척. 500만 톤이 넘는 액체 가스가 한국의 그 거대한 탱크들 속에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간 터미널 물량까지 합치면 2달 넘게 버틸 수 있는 그야말로 에너지 요새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악하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미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 세계가 촛불을 켤 때 그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한 것 같다. 저는 40년 전에 제가 썼던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몽상가들이다라고 적었던 제 글자가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은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뒤에 올 재앙을 내다보고 자식들의 세상에는 어둠이 오지 않게 하겠다는 지독하고도 처절한 예언자들이었던 겁니다. 효율이라는 이름 하에 당장의 이익만 쫓던 선진국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한국인들만의 바보 같은 뚝심이 만든 기적이었죠. 지금 대한민국 가스공사 사장실 앞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콧대 높게 굴던 일본 에너지 기업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조 원의 현금 가방 대신 어떻게든 한국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절박한 양보 제안서들이 들려 있습니다. 제발 빌려달라며 고개를 숙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40년 전 한국인들이 겪었던 그 서러움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느낍니다. 40년 전 우리를 외면했던 그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효율이 전부라더니 그 잘난 효율로 내일 아침 지하철은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을 견뎌온 인내의 승리이자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쥔 대한민국의 화려한 대역전극의 서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이 작은 반도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들을 무릎 꿇렸는지에 대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40년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그 철제 성벽의 위용,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아서, 자네가 40년 전에 썼던 그 보고서를 기억하나? 한국이 짓던 그 탱크들을 국가적 파멸을 자초한 거대한 무덤이라 불렀던 건 말이야. 지금 그 무덤이 우리 일본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제발 부탁하네.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연결 좀 시켜주게. 지금 우리 총리까지 나서서 사정하고 있단 말일세. 제 오랜 친구이자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 제라의 순애 부인 사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를 넘어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의 밤은 죽은 도시처럼 고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긴자의 네온 사인은 자취를 감췄고 시민들은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움직일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양초를 사며 불안에 떨고 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기술의 일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효율이라는 이름에 달콤한 독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자랑했던 경영 철학 도요타식 저스트 인 타임을 기억하시나요? 필요한 만큼만 가장 싼 시기에 사서 바로 쓴다. 재고를 쌓아두는 창고 비용은 낭비고 죄악이다. 일본은 이 논리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스배가 오면 바로 가스관에 밀어넣고 탱크는 구색만 맞추는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카타르랑은 수십 년 장기 계약이 되어 있으니 걱정 없어 라며 거드름을 피웠죠. 하지만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모든 계약서를 한순간에 호지로 만들어버린 순간 일본의 그 잘난 효율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창고가 텅 빈 일본은 단 사흘 만에 국가 전체의 전원이 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절박한 순간 사토를 비롯한 일본 에너지 수뇌부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자신들의 혈맹이라는 미국도 자원이 풍부한 호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국가스공사 본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그날의 광경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과거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술 한 수만 가르쳐달라며 일본 대기업 문전에서 며칠씩 밤을 지새우고 조센징이 뭘 안다고 그러냐며 무시당하던 서러운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일본인들은 콧대를 하늘 높이 쳐들며 한국인들을 문전박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 급파된 특사들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번호표를 뽑고 서 있습니다. 제발 가스를 빌려주십시오. 일본 열도가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원하는 조건은 뭐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 상황을 생중계하며 굴욕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자국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내일 아침 지하철도 못 돌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열도는 집단 패닉에 빠졌죠. 한때 자신들이 문명을 가르쳐줬다고 자부하던 한국에게 이제는 전기를 켜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와 요행을 바란 자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독일은 상황이 더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친환경과 탈원전이라는 허황된 이상주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원자력은 야만적이고 위험하다. 우리는 선진국답게 깨끗한 가스와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며 멀쩡하게 돌아가던 원전의 전원을 강제로 다 내려버렸죠. 그러고는 러시아와 카타르의 가스관에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매달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자마자 유럽 최대의 공업국 독일은 단숨에 중세 암흑시대로 추락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인 바스프의 거대한 공장들이 숨을 멈췄고 독일 총리 숄츠가 직접 카타르로 날아가 머리를 조아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줄 가스가 없으니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독일 국민들은 이제 집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샤워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대한민국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독일이 착한 나라 코스프레를 하며 원전을 끌 때 한국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원전 기술을 국산화하고 지켜냈습니다. 일본이 탱크 유지비가 아깝다며 저장고를 줄일 때 한국은 미련할 정도로 거대한 철제 성벽을 하나 둘씩 늘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를린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지고 파리의 에펠탑이 어둠 속에 잠길 때 한국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4시간 내내 대낮처럼 화려한 빛을 뿜어내며 전 세계 반도체 주문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CIA 시절 분석했던 한국인들은 참으로 지독하고도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던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자식들만큼은 어둠 속에서 울게 하지 않겠다며 77개의 철제 성벽을 지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를 담기 위해 일본도 너무 비싸고 어렵다며 포기했던 특수 니켈강 기술을 기어이 국산화해냈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끄덕없는 지하 안반 저장고를 산속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효율을 따지던 장사꾼들은 위기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생존을 위하여 도끼를 품고 미래를 설계했던 대한민국은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갑과 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스 한 톤만 빌려달라며 매달리는 일본과 독일에게 한국은 이제 당당히 외교적 청구서를 내밉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전부 풀고 당신들이 꽁꽁 숨겨뒀던 핵심 소재 기술을 다 내놓으십시오. 그게 싫다면 내일 아침은 촛불로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40년 전 빚더미 위에서 지었던 그 탱크들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반세기 앞을 내다본 한국인들의 위대한 뚝심이었습니다. 일본의 비명과 독일의 통곡 소리가 전 세계를 뒤덮을수록 한국의 77개의 가스탱크는 더욱 든든한 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11일 뒤면 대만 전체의 불이 꺼지는 게 사실인가요?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는 TSMC가 고작 가스 며칠치 때문에 멈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을 때 저는 무거운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만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아이폰 칩의 90%를 만들고 인공지능 시대의 뇌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칩을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에너지 빈곤이라는 치명적인 급소가 숨겨져 있었죠. 대만 역시 일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더 지독했죠. 그들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탈원전이라는 이상주의에 취해 가스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가스를 담아둘 탱크를 짓는 데는 돈을 아꼈습니다. 탱크 지을 돈으로 반도체 장비 하나 더 사는 게 이득이다 라는 경영진의 오만이 화근이었죠. 결국 대만 전역의 가스 저장 시설은 고작 11일치, 카타르가 멈추고 바닷길이 막히자마자 대만은 단 264시간 만에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십니까? 대만 정부는 카타르 사태 일주일 만에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간 전기를 강제로 끊어서라도 TSMC 공장을 돌려라. 타이베이의 가정집 전기를 끊고 노인들이 추위를 견뎌야 할 난방 전기를 빼앗아 외국 기업에 보낼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쏟아부은 겁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켜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가 TSMC의 노예냐 라며 울부짖었지만 정부는 차가웠습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그런 처절한 희생조차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압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수조 원짜리 반도체 라인에서 불량품이 쏟아졌고 결국 대만은 가동률을 20%나 낮추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애플의 팀 쿡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밤잠을 설칠 때 그들의 시선이 향한 것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지금 평택 캠퍼스의 밤을 보십시오. 대만이 어둠 속에 잠겨 비명을 지를 때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바로 옆에는 거대한 가스 저장 탱크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송전탑이 요새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40년 전부터 산업은 곧 안보라는 철학 아래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을 때도 그 옆에 독자적인 에너지 성벽을 함께 쌓았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실무진들이 비밀리에 산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들은 평택의 그 압도적인 가스탱크들과 쉼없이 돌아가는 원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만은 11일 뒤면 불이 꺼지는데 한국은 전쟁이 나도 60일을 버틴다니. 진짜 반도체 패권은 설계도가 아니라 전력망에 있었구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서가 TSMC를 떠나 삼성으로 SK 하이닉스로 쏟아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진짜 비결은 나노 공정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앙에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 무결점 인프라가 진정한 기술력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원전 기술입니다. 유럽과 대만이 원전을 야만적이라며 버릴 때 우리나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 기술의 씨앗을 지켰습니다. 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값이 춤을 추고 전압이 흔들리지만 한국의 원전은 24시간 365일 일정한 전압을 쏟아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이보다 완벽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대만이 가스배가 안 온다며 발을 동동 구를 때 대한민국은 이미 국산화한 원전 기술로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피를 산업 현장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을 유일한 백업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문명이 멈춰도 한국만은 돌아간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대만이 땅이 좁고 지진이 무서워 탱크를 못 짓는다고 핑계댈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산속 깊은 곳을 파내려가 지하 안반 저장고를 완성했습니다. 미사일 수십 발이 떨어져도 끄덕없는 이 지하 요새 기술을 보고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부국들조차 우리 가스를 너희 탱크에 보관해달라며 기술 전수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기술을 가진 자에게 무릎을 꿇는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는 설계자가 아니라 거대한 가스탱크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40년 전 우리가 빚을 내어 지었던 그 77개의 철제 성벽, 그것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대만의 비극을 예견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낸 신의 방패였습니다. 대만이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대한민국은 그 눈물을 자부심의 연료로 삼아 세계 반도체와 에너지 패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4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에너지 성벽은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심장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불이 꺼져도 이 땅의 불빛은 더욱 찬란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교수님,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구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 금고라고 말이죠. 스탠퍼드 연구소의 제 동료가 상기된 얼굴로 건넨 이 한마디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4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카타르발 대란으로 전 세계가 암흑 속에 잠겼을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국제사회의 절대갑으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 일본은 우리에게 핵심 소재를 팔지 않겠다며 목줄을 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스가 없어 지하철이 멈추게 생긴 일본 정부가 우리 가스공사에 매달릴 때 한국은 당당하게 외교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스를 빌려주는 대신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품 수급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고 반도체 소재 기술을 공유하십시오. 일본은 자존심을 버리고 서둘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전 구걸하듯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한국이 이제는 자원을 무기로 일본의 첨단 기술을 통째로 넘겨받는 역사적인 복수극을 완성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의 베트남과 필리핀은 전력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 기업들의 산업단지 우선권과 인프라 수주권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산 LNG 운반선을 한 척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우리 조선소 도크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순번만 당겨달라며 거액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풍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50년간 에너지 전쟁을 지켜봤지만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자원을 가진 나라와 기술을 가진 나라를 동시에 부리는 이런 기막힌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40년 전 배고픔을 참으며 빚을 내어 그 77개의 철제 성벽을 쌓아 올린 우리 아버지들의 지독한 뚝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시 세계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탱크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빵을 사 먹으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비웃음을 견디며 갯벌에 말뚝을 받고 영하 162도의 추위를 견디는 특수 철강을 두드렸습니다. 자식들만큼은 어둠 속에서 떨게 하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쌓아 올린 탱크들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에펠탑의 불이 꺼지고 도쿄의 심장이 멈춰도 평택과 인천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틈타 세계의 자본과 인재들이 가장 안전한 요새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가스의 80%를 실어 나르고 우리가 지은 원전이 인류의 문명을 밝히며 우리가 쌓은 탱크가 세계 경제의 파국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둠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며 전 세계를 인도하는 에너지의 태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가슴 깊이 통쾌하고 뭉클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고립이라는 거대한 암흑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대한민국 홀로 대낮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모두가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묵묵히 갯벌을 일구고 철판을 용접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던 바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난의 어둠 속에 두지 않겠다며 독일의 탄광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그리고 이 땅의 거친 건설 현장에서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그 지독한 사랑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는 77개의 철제 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뜨거운 땀방울 한 방울이 오늘날 일본의 무릎을 꿇리고 전 세계의 찬사를 이끌어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압도적인 에너지 성벽 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높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영원한 자부심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뜨거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섞인 댓글 한 줄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토록 위대한 나라를 물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경이로운 역사이자 존경받아 마땅한 기록입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